콘크리트 벽처럼 차갑고 단단한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그 침묵을 깨는 것은 오직 박진석 부장의 고함 소리뿐이었다. 그는 육중한 몸을 흔들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그 소리에 값비싼 원목 테이블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이서연 씨,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일하는 겁니까? 이 데이터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 전체가, 아니 우리 아우라 그룹 전체가 얼마나 큰 손실을 입게 될지 알기나 해요. 이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류로 가득한 재무분석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그녀가 최종 제출한 버전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마도 박 부장 자신이나 그의 충실한 하수인이 그녀의 파일을 교묘하게 수정해 놓았을 터였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다. 그녀의 컴퓨터 접속 기록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모든 정황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간신히 뱉어낸 말은 힘없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박 부장의 분노에 찬 숨소리에 묻혀버릴 정도였다. 죄송하다는 말로 이 사태가 해결될 것 같아. 당신 같은 무능한 직원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당장 이 보고서 수정하고 오늘 밤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못하면 내일부로 책상 뺄 준비나 해. 박 부장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녀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동정하는 눈빛도 비난하는 눈빛도 없었다. 오직 철저한 무관심과 방관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서연이 희생양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 희생양이 자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 지나갔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사치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자리로 돌아오자 책상 위는 이미 조롱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서류 더미 위에 무능력자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놓았고 다른 하나에는 비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것들을 떼어내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가 아우라 그룹 기획조정실에 발령받은 이후 박 부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가 뛰어난 분석 능력을 보일수록 그의 질투와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밤이 깊어졌다. 사무실의 불은 하나둘씩 꺼지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불빛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조작된 데이터를 바로잡고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키보드 위를 움직였고 머릿속은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찼다. 분노와 억울함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 그리고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보고서는 겨우 완성되었다. 서연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박 부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아직 퇴근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서연이 보고서를 내밀자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를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두고 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녀가 문을 닫기 직전 박 부장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서연 씨, 아직도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넌 그냥 내가 심심할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일 뿐이야. 서연은 문을 닫고 그의 말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사 건물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세찬 빗줄기가 그녀를 덮쳤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비를 맞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집으로 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처 없이 빗속을 걸었다. 화려한 넌사인과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빗방울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다. 모든 것이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클립스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바였다. 마치 개기일식처럼 세상의 모든 빛을 삼키고 자신만의 고요함을 지키고 있는 듯한 곳이었다. 서연은 홀린 듯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딸랑하고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다. 바 내부는 어둡고 조용했다. 손님은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나무와 위스키 향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뭘로 드릴까요? 낮고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검은 셔츠를 입은 바텐더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고 무표정한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제일 독한 걸로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칵테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 쉐이커가 흔들리는 경쾌한 소리가 고요한 바 안을 채웠다. 잠시 후 호박색 액체가 담긴 잔이 그녀 앞에 놓였다. 서연은 단숨에 잔을 비웠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위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온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텅 빈 잔을 내려놓고 한 잔을 더 주문했다. 두 번째 잔을 절반쯤 비웠을 때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상대를 배려하는 느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냥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서요. 세상은 특정인을 미워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위로가 아닌 냉정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서연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렇겠죠. 세상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겠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쁜 겁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불안함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단순한 바텐더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녀는 술기운을 빌려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사 이야기나 박 부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부당함과 외로움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그는 대부분 말없이 들어주었고 가끔씩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거나 짧은 조언을 건넸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의 시련이 결코 그녀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깥의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서연은 이미 여러 잔의 독한 술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지훈이 이제 그만 마시는 게 좋겠다며 그녀의 잔을 치웠다.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현기증이 몰려와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데려다 주겠습니다. 집이 어딥니까? 됐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서연은 고집을 부렸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한 발짝도 떼기 힘들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잠시 고민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이 건물 위층에 제가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쉬었다 가시죠. 그의 제안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처음 본 남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자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서연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의 공간은 작고 아담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경제,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바텐더의 방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그는 젖은 그녀의 옷을 걱정하며 마른 수건과 자신의 티셔츠, 그리고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를 건넸다. 서연은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그의 큰 티셔츠는 그녀의 몸을 다 덮고도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주는 것 같았다. 여기서 주무세요. 전 소파에서 자겠습니다. 지훈이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한데 손님을 바닥에서 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의 침대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아마도 알코올 때문이거나 혹은 오늘 하루 너무나 많은 감정을 소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눕히는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스르르 눈을 감았다. 얼마나 잤을까? 서연은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박 부장이 괴물 같은 얼굴로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눈을 뜨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책을 읽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녀가 깬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물었다. 괜찮습니까? 서연은 대답 대신 몸을 일으켜 앉았다. 꿈의 여운 때문에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서연은 물을 마시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다. 무서운 꿈을 꿨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꿈일 뿐이니까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렸다. 소리내어 우는 대신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눈물만 흘렸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그의 단단한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주는 것 같았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다. 눈물이 그치자 남은 것은 미묘한 감정의 교류였다. 알코올 폭우,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위로가 한데 뒤섞여 두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겼다. 지훈이 먼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고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서연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다음 순간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것은 충동적이면서도 운명 같은 키스였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나의 몸처럼 뒤엉켰다.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닌 절망의 끝에서 만난 두 영혼의 교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을 깨운 것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이었다. 낯선 천장, 낯선 공기. 그녀는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기억을 더듬다가 간밤의 일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치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몸은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 남자는 강지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방 안은 여전히 정갈했다. 어젯밤 술에 취해 미처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전문 서적으로 보이는 책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추상화는 평범한 바텐더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감각이 남달랐다. 모든 것이 그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어젯밤 그가 건네주었던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가 그대로 입혀져 있었다. 비에 젖었던 자신의 옷은 의자 등받이에 가지런히 널려 거의 말라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곳에 더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마음이 조급해졌다. 거실로 나오자 작은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토스트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아침 식사하고 가요. 그의 이름도 어떤 다른 문구도 없었다. 간결하고 무심한 필체였지만 서연은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 음식에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녀는 메모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하룻밤의 꿈 혹은 끔찍한 실수로 묻어두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다시는 마주칠 일 없는 사람.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했다. 회사에 출근하자 사무실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모두들 들뜬 표정으로 오늘 저녁에 있을 아우라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특히 오늘 파티에서는 베일에 쌓여있던 새로운 총수가 공식적으로 취임 인사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창업주의 숨겨진 손자로 해외에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번에 부패한 기존 경영진을 몰아내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 들었어 새로 오시는 총수님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졌대. 기존 임원들 전부 벌벌 떨고 있다던데. 박 부장님도 오늘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시던데. 아무래도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서연의 귀에도 들려왔다. 박진석 부장은 실제로 아침부터 매우 신경질적이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직원들에게 고함을 쳤고 특히 서연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굴었다. 이서연 씨, 어제 밤새 보고서 수정하느라 꼴이 말이 아니군. 그러게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 그의 비아냥거림에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 회사에 남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오후가 되자 전 직원에게 파티 참석을 독려하는 이메일이 도착했다. 불참 시 인사국과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옆자리에 김대리가 안쓰럽다는 듯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서연 씨, 파티 때 입고 갈 옷은 있어. 없으면 내 동생 거라도 빌려줄까? 서연은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그 말을 들은 박 부장이 또다시 끼어들었다. 김대리 신경 꺼. 저런 애한테는 비싼 옷 줘봤자 옷이 불쌍해질 뿐이야. 그냥 평소에 입던 누더기 걸치고 구석에나 조용히 서 있으라고 해.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무기력한 수능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한 인내였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잘 차려입은 아우라그룹의 임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동료가 억지로 빌려준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연회장 구석에 서 있었다. 화려한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마치 흑백 영화 속 인물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가만히 둘 박 부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파벌에 속한 몇몇 부하들을 거느리고 보란듯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이게
누구야 우리 기획조정실의 자랑. 이서연 씨 아니신가? 이런 데는 처음 와보나 봐. 표정이 왜 그래? 주눅 들었어. 박 부장의 커다란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여의구 샴페인은 마실 줄 알아. 너 같은 애는 이런 비싼 술 마셔도 맛도 모를 텐데.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수능이 아닌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그런 눈빛이 박 부장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뭐야, 그 눈빛은 아직도 네가 잘난 줄 알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 같은 건 당장 내일이라도 해고야 알기나 해. 그가 손가락질을 하며 서연을 몰아붙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환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외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우라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총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장내의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박 부장 역시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의 등장이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우라그룹의 신임 총수 강지훈님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무대 옆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턱시도를 입은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는 자신감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연 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이서연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무대 위 수백 개의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저 남자. 냉철하지만 깊은 눈빛 조각상처럼 굳게 닫힌 입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침착한 분위기. 어젯밤 낡은 바에서 칵테일을 만들고 자신의 서러운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고 따뜻한 품으로 그녀를 안아주었던 그 바텐더. 강지훈이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박 부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총수의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감탄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가 입을 열자 연 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우라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된 강지훈입니다. 어젯밤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던 그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간결하지만 힘 있는 연설을 이어갔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회사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그리고 그는 연 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에게 아첨하는 임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호기심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직원들의 얼굴 위를 머물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연 회장 가장 구석에 멈췄다. 얼음처럼 굳어서 있는 이서연과 그의 바로 옆에서 미처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박 부장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놀라움, 그리고 뒤이어 스쳐 지나가는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감정.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지난밤을 함께 보낸 남자가 자신이 복수해야 할 대상들이 속한 이 거대한 제국의 새로운 황제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박 부장은 방금 전까지 서연을 모욕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신임 총수가 왜 자신과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색이 되어 있었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과 불빛이 멀어져 갔다. 세상에 오직 두 사람 무대 위에 남자 강지훈과 구석의 여자 이서연만이 남은 것 같았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폭풍이 그녀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연 회장이 파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이서연은 유령처럼 그곳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또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탄을 맞은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강지훈, 아우라그룹의 신임 총수. 그 사실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뇌리를 헤집어 놓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일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리게 재생되었다. 빗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바 무심한 듯 따뜻했던 그의 눈빛 마음을 꿰뚫어 보던 그의 말들,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나눴던 뜨거운 입맞춤과 위로. 그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그가 만약 자신의 정체를 밝혔더라면 그녀는 절대 그에게 기대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그를 만나러 그 배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배신감을 느껴야 할까? 아니면 거대한 운명의 장난에 절망해야 할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녀가 아우라 그룹에, 그것도 박진석 부장의 부서에 들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박진석이 주도하는 거대한 비자금 커넥션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계획의 가장 중심에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남자 강지훈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그는 과연 아군일까, 적군일까? 다음날 월요일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서연은 모든 것이 변했음을 직감했다. 공기 자체가 달랐다. 어제까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노골적으로 경멸하던 동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흘끔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파티에서 보았다. 신임 총수가 연 회장 구석에 서 있던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순간을. 서연 씨, 좋은 아침, 주말 잘 보냈어. 어머 서연 씨, 오늘 옷이 예쁘네. 어디서 샀어? 평소라면 말 한마디 섞지 않던 여직원들이 살갑게 말을 걸어왔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박진석 부장이었다. 그는 아침부터 서연의 자리 주위를 맴돌았지만 평소처럼 고함을 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음흉하고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서연이 정말로 신임 총수와 어떤 관계인지, 그녀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비밀 병기인지 가늠하고 있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총수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기획조정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총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바로 총수실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박 부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신임 총수가 부임 첫날 다른 임원도 아닌 평사원,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던 이서연을 직접 호출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총수실이 있는 50층은 그녀가 평소에 와볼 일도 없는 말 그대로 구름 위의 공간이었다. 호화롭고 거대한 총수실의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공간감이 그녀를 덮쳤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풍경을 등지고 거대한 책상 뒤에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허름한 티셔츠 차림이 아닌
완벽한 수트를 입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바텐더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다. 앉으시죠,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와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마치 수만 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사무적인 말투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지우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지만 펼쳐보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우리 전에 본 적 있죠? 그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잠깐의 망설임 끝에 가장 안전한 길을 택했다. 아니요, 총수님. 저는 총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화제를 돌렸다. 좋습니다. 그럼 업무 이야기나 하죠. 이 보고서 데이터 오류가 심각하던데 이서연 씨가 직접 분석한 게 맞습니까? 초안은 제가 작성했지만 최종 제출본은 아닙니다. 제출 과정에서 누군가 파일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라니 그게 누군지 짐작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서연은 박 부장을 떠올렸지만 섣불리 입을 열 수 없었다. 증거 없는 고발은 자신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신중하고 빈틈이 없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에게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막힘없이 놀라울 정도로 예리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녀의 답변을 듣는 동안 지훈의 눈빛은 흥미와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괴롭힘당하는 연약한 사원이 아님을 직감했다. 면담이 끝나고 총수실을 나올 때 지훈이 그녀의 등 뒤에 나지막이 말했다. 이서연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자리로 돌아오자 박 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총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던가.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업무 관련 말씀만 하셨습니다. 서연은 간결하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박 부장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이서연이 강지훈의 숨겨진 칼이며 자신을 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박 부장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모욕하지 않았다. 대신 아무도 완수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떠넘겼다. 촉박한 마감 기한을 정해주고 필요한 자료는 일부러 누락시켰다. 심지어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의 중요 데이터를 몰래 삭제하여 그녀를 공영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이서연 스스로가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 그것을 빌미로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내쫓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서 서연은 홀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박 부장이 술에 취한 채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와 책상 모서리를 짚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이서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총수님 뒤에 숨어서 나를 치려고 어림없는 소리. 이 아우라 그룹이 어떤 곳인지 넌 아직 몰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 하나 없애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서연은 공포를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그를 마주보았다. 무세운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장님.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고 좋아. 끝까지 모른 척 해봐.
하지만 명심해. 밟으면 꿈틀거리는 지렁이도 있지만 밟히면 같이 물고 늘어지는 독사도 있다는 걸. 그는 섬뜩한 미소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박 부장의 협박은 그녀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다. 그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초조한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진짜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우라그룹의 정직한 재무팀 직원이었다. 그는 박진석의 비자금 횡령 사실을 눈치채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암호화된 파일을 통해 모든 것이 박진석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그녀가 아우라그룹에 입사한 이유는 바로 그 증거를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특수 제작된 USB를 연결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품으로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강력한 해킹 툴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평소에 어수룩한 신입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고 모니터 위로 수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박진석이 관리하는 비밀 회계 장부를 찾고 있었다. 수시간의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여러 겹의 방화벽과 암호로 보호된 의심스러운 데이터 덩어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다. 박진석의 모든 범죄 행각이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였다. 하지만 마지막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특별한 키가 필요했다. 아버지의 파일에도 그 키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 작은 경고창이 떴다. 누군가 그녀의 불법적인 접근을 감지한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5초, 4초. 역추적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연결을 끊고 모든 흔적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대한 어둠의 심연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선 순간이었다. 총수 비서실.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마련된 비밀 서재에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우라그룹 전체 서버의 네트워크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가 직접 설계하고 회장 취임 전 비밀리에 설치한 그룹 내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감시하는 케르베로스 시스템이었다. 오직 그만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몇 분 전 케르베로스가 조용한 경고음을 냈다. 누군가 기획조정실의 한 터미널에서 서버 심층부에 접근하려 한 흔적이었다. 침입자는 놀라울 정도로 노련했다. 자신의 흔적을 거의 완벽하게 지우고 빠져나갔다. 일반 보안팀이었다면 영원히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케르베로스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침입자가 남긴 미세한 데이터 파편들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몇 분간의 추적 끝에 침입자의 IP 주소와 접근 기록이 모니터 위에 떠올랐다. 터미널 아이디 PND7778, 사용자 이서연.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역시 그녀였다. 그는 침입자가 무엇을 노렸는지 확인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박진석 부장의 개인 계정과 연결된 비밀 자금 관리 파일. 그가 지난 몇 주간의 잠복 근무를 통해 존재를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던 바로 그 파일이었다. 이세오연.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댔다.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이 있었다. 아우라 그룹 내부에 거대한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박진석을 조심해라. 그리고 2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태섭 과장을 잊지 마라. 이태섭. 그는 서연의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비밀 파일에는 이태섭 과장이 박진석의 비리를 포착했으며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딸 이서연이 지금 바로 그 박진석의 부서에서 그의 파일을 해킹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아버지의 정의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파티에서 마주쳤던 그녀의 차가운 눈빛, 총수실에서 자신을 애써 외면하던 단호한 태도.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품고 적의 심장부로 뛰어든 암살자였다. 지우는 결심했다. 그녀를 이대로 위험에 방치할 수는 없었다. 또한 그녀의 능력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회사에서 총수의 권위로 그녀를 부르는 것은 그녀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 뿐이다. 그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위로가 필요했던 여자와 정체를 숨긴 남자. 그들이 유일하게 평등했던 공간. 그는 보안이 설정된 개인 메신저를 통해 그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발신인은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세상은 특정인을 미워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두가 바쁠 뿐이죠. 오늘 밤 10시 이클립스에서 혼자 오시길. 그것은 그날 밤 그가 그녀에게 건넸던 말이었다. 그녀라면 이 메시지의 의미를 알아챌 것이다. 메시지를 받은 서연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이었다. 그가 보낸 것이 틀림없었다. 자신의 해킹 시도가 발각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일까?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판에 뛰어든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만나러 가야만 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서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 장치를 몸에 숨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밤 10시에 이클립스는 문이 닫혀 있었다. Closed.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스르르 열렸다. 바 내부는 어두컴컴했고 오직 바텐더가 서 있는 곳에만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값비싼 수트가 아닌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평범한 검은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익숙한 손놀림으로 잔을 닦고 있었다. 무슨 의도이시죠, 총수님? 서연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멈춰 섰다. 지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그 속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는 총수가 아닙니다. 그냥 강지훈이죠. 그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새벽 1시 17분 기획조정실 이서연 씨의 컴퓨터에서 회사 중앙 서버로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었습니다. 아주 실력 있는 해커더군요.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으니까. 목표는 박진석 부장의 비밀 회계 파일이었고요. 그의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서연은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굳었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말을 이었다. 내 아버님 선대 강 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우라 그룹의 부패를 뿌리 뽑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너무 깊고 단단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죠. 아버지는 제게 임무를 남기셨습니다. 회사를 바로 세우라고. 그래서 총수 자리에 오르기 전 몇 달간 신분을 숨기고 회사 가장 낮은 곳부터 살폈던 겁니다. 바텐더로 일하면서 회사 직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니까요.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변장했던 것이 아니었다. 지우는 배에서 걸어나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저는 2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태섭 과장님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박진석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 직전에 돌아가셨죠. 당신의 아버님입니다. 당신의 아버님이라는 마지막 말이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가 건드린 것이다. 그녀의 단단했던 방어막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다. 그걸 어떻게...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서연 씨, 지훈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단호했다. 당신 아버님의 정의를 되찾는 것, 그리고 이 회사를 썩게 만드는 독버섯들을 제거하는 것. 저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고 당신은 저의 힘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와 손을 잡읍시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혼자서 싸워왔다. 제가 왜 총수님을 믿어야 하죠? 이 모든 것이 저를 이용하려는 함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반문에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와 카드키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는 아버님께서 생전에 박진석에 대해 수집했던 자료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키는 아우라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 당신의 해킹을 감지했던 케르베로스 시스템조차 우회할 수 있죠. 당신의 활동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저에게도 추적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나의 신뢰의 증표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USB 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동맹을 제안하고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손을 잡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박진석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오직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그녀의 마지막 말에 지훈의 표정에 잠시 씁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마침내 위험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들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은 일단 수면 아래로 묻어두기로 했다. 지우는 바 안쪽에 숨겨진 공간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비밀 작전실이었다. 당신이 어제 찾아냈던 그 암호화된 파일 다시 한번 열어보시죠. 지훈이 말했다. 서연은 그가 건넨 특수 제작된 보안 노트북에 자신의 USB를 연결했다. 곧 화면에 복잡한 암호로 둘러싸인 파일이 나타났다. 마지막 암호를 풀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자료에도 이 키에 대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말하자 지훈이 모니터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버님의 사고 날짜 혹시 입력해 봤습니까? 서연은 잠시 의아했지만 곧 그의 의도를 깨닫고 키보드에 날짜를 입력했다. 하지만 파일은 열리지 않았다. 아니라면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서연 씨, 당신의 생일을 입력해 보시죠. 서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지훈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태섭 과장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그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지키려 했던 것은 회사의 정의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그의 딸이었겠죠. 어쩌면 그 파일의 마지막 열쇠는 그가 지키고 싶었던 희망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생년 원리를 키보드에 한자 한자 입력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을 가득 채웠던 암호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그 안의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박진석이 지난 10년간 아우라 그룹에서 횡령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 내역과 그 자금이 흘러들어간 국내외 정치인 및 고위 관료들의 명단이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그날 이후 강지훈과 이서연의 비밀 공조는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낮은 이클립스의 지하 작전실이 그들의 전쟁 본부였다. 강지훈은 총수로서의 막강한 권한과 정보력을 이용해 박진석과 연결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압박해 나갔다. 이서연은 그녀의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10분 발휘했다. 그녀는 암호화된 회계 장부에서 자금 세탁에 이용된 유령 회사들의 실체를 밝혀냈고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 속에서 박진석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함께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서연은 의식적으로 지훈과 거리를 두었고 철저히 업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읽어내려 하지 않았고 그 또한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함께 밤을 새우며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순간 커피잔을 건네며 손끝이 스치는 찰나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편 박진석은 날이 갈수록 불안감에 휩싸였다. 신임 총수 강지훈의 행보는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취임 직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 대신 조용히 각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으며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의 침묵은 오히려 박진석의 목을 서서히 조여왔다. 특히 자신을 후원해주던 기존의 임원들이 하나둘씩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감사를 받기 시작하자 박진석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모든 불안의 근원이 이서연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뒤를 밟게 했고 그녀가 매일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한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서연을 덫에 빠뜨려 제거하고 동시에 신임 총수의 의중을 떠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박진석의 계획은 교묘했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해외 자회사 중 한 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 사건을 조작했다. 그리고 그 손실의 원인이 잘못된 투자 예측 보고서 때문인 것처럼 꾸몄다. 공교롭게도 그 보고서의 기초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한 담당자는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는 서연이 제출한 원본 보고서의 핵심 수치들을 몰래 수정한 뒤 그녀에게 회사 기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이라는 엄청난 누명을 씌울 준비를 했다. 이서연 씨,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박 부장의 호출에 서연은 작전실에서 밤새 분석하던 자료를 정리하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안에는 박 부장뿐만 아니라 감사팀장과 법무팀장까지 와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이서연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죠. 박 부장이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다. 서연이 작성한 것으로 조작된 투자 예측 보고서와 그로 인해 발생했다는 수백억 원대의 손실 증빙 자료였다. 이 보고서는 제가 최종 제출한 버전이 아닙니다. 누군가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전산 기록에는 이서연 씨가 이 보고서를 최종 결제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의 개인 계좌로 최근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말이죠. 경쟁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대가입니까?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자 거짓말이었다. 서연의 계좌는 깨끗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증거까지 조작해놓은 상태였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결백은 검찰에 가서 증명하시죠. 감사팀은 이서연 씨를 업무상 배임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상황은 서연에게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박 부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서연은 끝장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은 지훈과 서연이 이미 한 발 앞서 예측하고 있던 시나리오였다. 서연이 감사팀에 연행되기 직전 사무실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비서팀과 함께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박 부장을 비롯한 모두가 놀라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 부장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다. 이서연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증거도 명백하다고 보고했다. 그는 신임 총수가 이 기회에 자신의 일처리 능력에 감탄하고 이서연을 내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훈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렇습니까? 마침 저도 이 자회사 손실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훈은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것은 해당 자회사의 실제 내부 회계 자료 원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손실 자료는 박 부장님이 직접 조작한 가짜 장부입니다. 실제로는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더군요. 지훈의 말에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총수님, 그 자료는 위조된 겁니다. 위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훈이 손짓하자 사무실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진석의 비밀 계좌에서 나온 자금이 스위스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는 거래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주는 바로 박진석의 아들이었다. 이 돈이 바로 박 부장님이 지난 10년간 회사에서 횡령한 비자금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도 바로 이것이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겁니까?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박 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여기 박 부장님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박진석에 대한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박진석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 부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소리쳤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강지훈 내놈이. 그의 비명은 복도를 울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와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감사팀장과 법무팀장 역시 현장에서 함께 체포되었다.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지훈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서연은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가 지난 2년간 꿈꿔왔던 복수가 이렇게 눈앞에서 실현된 것이다. 괜찮습니까?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지훈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진심이 담긴 감사였다. 고마워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니까. 지훈은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따뜻했다. 서연은 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박진석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진실을 향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강지훈의 운명이 얼마나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박진석과 그의 파벌이 연행된 다음 날, 아우라 그룹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핵심 임원들이 비리 혐의로 줄줄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회사 내부는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윙윙거렸다.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수군거렸다. 바로 그때 강지훈 총수의 이름으로 전 직원에게 이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그는 회사의 부패를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고통받았던 직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직원의 이름으로 기획조정실 이서연을 명시했다. 이메일에는 그녀가 박진석 전 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지시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이용해 그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모든 혐의는 무고했으며 그녀는 회사의 영웅이라는 것이 공식 발표의 골자였다. 이메일이 발송된 직후 사무실의 공기는 다시 한번 변했다. 어제까지 이서연을 의심과 호기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직원들이었다. 이제 그들의 눈빛은 경외와 존경 그리고 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를 괴롭히는데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이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다 오해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말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자리로 찾아와 사과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서연은 괜찮다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쏟아지는 관심이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을 뿐이다. 하루 종일 이어진 소란 속에서 그녀는 기계처럼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지난 2년간 그녀를 지탱해왔던 단 하나의 목표, 복수가 완성되자 그녀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씩 꺼져갔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서연은 답답한 마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가 향한 곳은 건물의 옥상 정원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녀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찾던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발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지난 2년간 그녀는 자신의 빛을 숨긴 채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아버지의 죽음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했던 복수가 끝난 지금 남은 것은 허탈감뿐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습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총수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어딘가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아닌 많은 감정이 오가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드디어 끝났군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네, 끝났어요. 서연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련함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시선을 야경에 고정한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서연 씨,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진작 했어야 할 이야기인데 이제야 용기를 내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진지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날 밤, 사실 완전한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총수직에 오르기 전 저는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당신을 보게 됐죠. 박진석의 부당한 괴롭힘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당신을.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는 당신의 그 단단한 눈빛을. 그때부터 당신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했다. 그날 밤 비에 흠뻑 젖은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클립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당신의 영혼이 부서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라도 쉴 곳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다른 의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당신의 상처를 알게 되고 당신을 품에 안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밤은
내게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의 가장 약하고 진실한 모습을 본 순간 제 조사는 이미 개인적인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파티에서 당신을 봤을 때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총수실에서 당신이 나를 냉정하게 밀어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총수의 권위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서연이 애써 묻어두었던 그날 밤의 기억을, 감정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그 밤을 자신의 나약함이 빚어낸 실수라고만 여겼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의미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흔들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서연은 차마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를 밀어내려 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녀는 부정할 수 없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아군이었다. 저는, 서연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당신이 내 복수의 계획에 어떤 변수가 될지,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밀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의 일은 잊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털어놓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그날 밤처럼 따뜻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주문처럼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지우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입술이 다시 한번 맞닿았다. 첫 키스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위로였다면 이번 키스는 모든 진실 위에서 맺어지는 약속이었다. 알코올의 힘을 빌린 충동적인 끌림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영혼을 존중하는 깊은 교감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들 두 사람을 위한 배경처럼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아우라 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강지훈 총수가 이끄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은 회사의 낡고 부패한 관행을 모두 씻어냈다.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연공 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절망과 무기력함이 가득했던 사무실은 이제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실거렸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서 괴롭힘 당하던 어두운 얼굴의 평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총수 직속으로 신설된 전략 분석실의 실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은 아우라 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도 같았다. 다음 분기 신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이서연 실장님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막힘없이 자신의 비전을 펼쳐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카로운 논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때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회의 테이블 가장 상석에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보고서를 들고 총수실로 향했다. 총수님, 방금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 정리해서 보고 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적이었지만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보고서를 건네받으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다. 수고했어요, 이 실장.
오늘 브리핑도 완벽했어. 과찬이십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사내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적인 CEO와 천재적인 분석가.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딱딱한 기업 세계에서 한 편의 동화처럼 회자되었다. 직원들은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대신 진심으로 응원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우라 그룹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었다. 지훈의 차는 복잡한 도심을 달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그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고 있어. 지훈은 수트 재킷을 벗어 던지고 직접 앞치마를 둘렀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웃으며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낮에는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이지만 그녀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남자가 되는 그였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감미로운 음악,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 치열했던 지난날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추억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게 꿈만 같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 식사를 하던 중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이건 꿈이 아니야, 서연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지.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다음날 새벽 서연은 지훈이 자신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는 것을 느꼈다. 서연아, 일어나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는 잠이 덜 깬 그녀의 손을 이끌고 펜트하우스의 넓은 테라스로 나갔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은 기운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훈이 뒤에서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뭐야,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어. 그의 속삭임과 함께 장엄한 태양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빛. 그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어두웠던 과거를 모두 몰아내고 새롭게 시작될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도시 전체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한강은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서연은 눈부신 광경에 넋을 잃었다. 바로 그때 지훈이 그녀의 목에 차가운 무언가를 걸어주었다. 고개를 숙이자 잡고 아름다운 태양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이건 나의 태양에게 내 어둠을 밝혀준 유일한 사람. 지훈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며 목덜미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나의 파트너가 되어줘. 일에서도 그리고 인생에서도 영원히. 그것은 청혼보다 더 진한 약속이었다. 서연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돌아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대답했다. 당신의 영원한 파트너가 될게. 두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깊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괴롭힘당하던 소녀와 정체를 숨긴 총수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서로의 운명이 된 두 사람이 함께 열어갈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며 찬란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처럼 그들의 앞날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다.